한동훈이 당원 지지자가 원치 않으면 국힘 입당이나 비대위원장을 안 한다는 입장 이렇게 지금 동아일보는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 뉘앙스는 추대를 해달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추대거든요. 네. 이건 자기를 추대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이제 가지를 않겠다. 그러니까 추대라는 거는 일종의 동원인 거죠. 그래서 여러와 같은 80, 90%, 100%의 동원, 그리고 그때 당시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런 모양새를 갖춰야 자기가 2인자로서 등극할 수 있다. 네.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런 대관식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역으로 보면 이런 동원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우리가 총선이 30대 30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30만 잘 동원하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네. 예, 우리라는 건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러면 그런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대통령실이나 집권여당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유혹이 있는 거 이게 아니에요?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그 말이 맞았습니다. 예. 아, 총선이랑 지방선거는 대선만큼 투표율이 높지 않으니까 예. 우리 지지층만 불러와서 잘 단도리를 하면은 이길 수 있어. 그리고 특히 보수정당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60대 또는 70대 이상 유권자들은 높으니까 아, 이거 투표율이 우리 한 50% 초반대만 되면은 무조건 이겨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정석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사전투표 도입되고 하면서 지방선거나 총선 등도 막 60% 넘어가는 거예요. 투표율이 60% 된다는 거는 중도층도 되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층만 집결해서 결집시켜가지고 선거를 치셔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논리는 옛날 논리여서 옛날 사실 논리다. 맞지가 않고 지금 보게 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될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전략이라고 하면 전투에선 지는 것 같아도 전쟁에서 이겨야 이제 전략이 성공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권에서 보면 전투에서 항상 이기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굉장히 크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를 앉히는 문제라든가 또 다른 경쟁자들을 끌어안치는 문제, 그다음에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는 과정 이런 거 한다면은 전투에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용산의 의사가.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폭넓게 지지를 받고 선거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는 사실 거리가 멀어지는 부분이니까 전쟁에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투에서 이길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요 국면에서 보면은 한 가지 사실 큰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된다 하더라도 잘 보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친윤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반대말이 없었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엊그젠가 있을 때 뭐 한동훈 장관이든 누구든 반반 정도 의견이 나왔다. 찬성 반대가 이렇게 하잖아요. 김주애랑 비교하는 것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김웅원 같은 경우. 맞습니다.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흐름이 반 정도는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서 또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사실 상당하게 있다는 거고 목소리가 사실 나오고 있어서 여권 내부의 흐름이 이정화과는 상당히 달라지는 흐름을 저는 이 국면에서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도 의원총회만 그런 것이고 의원총회에서 110석 그들 말고 이제 당협위원장 하는 사람들, 지역구에서 위원장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수도권이 과반이기 때문에 그 절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좀 속이 타는데 그걸 또 원내에다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여론까지 반영을 하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야 이렇게 가다가 수도권 진짜 강남 서초 송파 정도 빼고는 굉장히 힘들어진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래서 당에 아마 윤핵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오늘 그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에 상당히 우려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여론이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선거를 도대체 어떻게 치르란 말이냐 뭐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윤희용 센터장 얘기 속에서 아주 공감하는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저는 또 일정 측면에서는 윤심의 장악력이라는 것이 좀 여전한가라고 하는 것도 좀 의구심이 있다. 장악력, 그립감. 네, 그립감.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것은 지난번에 김기현 당대표 전 대표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불출마를 하라고 했더니 당대표 사퇴만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서 본다든지 또 아니면 의원총회에서 사실 한동훈 그 추대설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설에 대해서 뭐 심지어 김주의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뭔가 윤심이 그대로 지금 선거 앞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어떤 얼마든지 그런 설명도 또 추론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어볼 수 있죠. 과거에는 고개를 이렇게 굽신거리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좀
고개를 대들고 뭐 그래 뭐 어째서 뭐 어떻게 한번 뭐 이런 거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말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예.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랬는데 이 대통령의 시간은 거꾸로 갑니다. 그 대통령 시간은 거꾸로 시간이 한다. 지날수록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고개를 쳐들기 들어. 때문에 그건 뭐 시간이 지날수록 예. 일어나는 그럴 수밖에 일인데 없다. 근데 저는- 2년도 안 됐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윤심이 그렇게 뭐 무시되는 국면은 아니다라고 사실은 봐요. 그래서 예. 지금까지 뭐 저를 포함한 평론가랄지 뭐 이런 좀 방송에 나와서 윤심이 안 먹히는 사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윤심이 좌절되는 분위기도 아니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면 비대위원장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하든 사실은 상관없어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가 그렇지. 하든 사실은 내 복심이고 나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소위 말하는 언론 용어로 하면은 검핵관, 용핵관을 꽂을 마음이 있으면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든 꽂으면 됩니다. 어차피 내가 공천할 거니까. 뭐 예를 들면 저 예를 드는 거예요. 혹시 뭐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예. 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럴 마음이 있으면 두 분 음. 중에 누가 비대위원장 하더라도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비대위원장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국면이 어떤 게 있냐면 이게 김한길 비대위원장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수도권이나 충청권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남권에서 볼 때는 지지층이 분열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김한길 비대위원장이라고 했을 때 이분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어쨌든 원래 보수정당 출신이 아니다라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에 원래 과거부터 보수정당이었던 분들은 반발하는 그림이라는 게 있어서 이분들이 영남에서 예를 들면 뭐 공천 경쟁이라든가 또는 이제 PK 지역에서의 어떤 선거 이런 거 치렀을 때 과연 우리 편이 최대 결집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염려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의 원외위원장들이나 또는 충청권 의원들은 좀 김한길 비대위원장 설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이 적은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이제 소위 말하는 영남권 중심의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더 부담 없이 얘기하는 게 인기가 좋거든요. 영남권이나 보수 적자라고 불리는 그 보수층에 있어서도 그렇고 대구에 갔는데 어땠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구에 갔는데 기차표를 끊었는데 기차표 시간을 뭐 못 맞추고 사람들이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밤에야 내가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갔습니다라는 게 미담처럼 보도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보수층에서 인기가 좋고 고령층에서 인기가 좋고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이거는 보수층 최대 결집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게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요 구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윤심 입장에서는 상관없고 이 당 입장에서는 이게 분열될 수 있는 거냐 또는 주류 중심으로 뭉칠 수 있는 거냐 요 선택지여서 이 차이가 지금의 어떤 좀 뭐랄까 당내 의견 차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공천 경쟁이라는 건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용핵관 무슨 뭐 검핵관을 꽂을 수 있다 요 맥락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혹시 내 지역구가 그런 타겟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하고 있는 지역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뭐 해운대랄지 뭐 이런 데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지역구 그 지역구는 이미 이제 하태경 의원은 떠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지역구의 경우에 애매한 지역구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온다고 하는데 윤심일까 아닐까 애매한 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윤심이 실린 것인가 저 사람이 실린 것인가 애매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현역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현역이 아니더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금 손들고 윤심이 한동훈 장관한테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손들고 한동훈 연호하면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여기는 저 사람이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내가 공천받을지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런 효과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 한동훈이 됐다고 쳐요. 그 이후의 일정도 지금 여권에 그렇게 유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는 한 2년 동안 대선 전부터 대선 후까지 1년 한 반 정도 지났습니다만 1년 반이 넘게 지났죠. 계속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계속 울고 먹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굉장히 좀 효과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의 지지율이나 이런 거를 견제하는데, 근데 그게 앞으로의 일정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돼서 또다시 어떤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비판받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돼. 그리고 12월에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처리를 못하고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관한 특검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 올라가고 12월 말에 되면 전부
그 이야기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명품백까지 있기 때문에 명품백이 뭐 특검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이게 이제 국민들 정서에는 섞어서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을 반전시킬 국민의힘의 카드 같은 게 지금 있나요? 나중에 12월, 1월, 2월, 3월 한 서너 달 남았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이제 이 상황을 반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분명히 짜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래서 뭐 야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른바 이제 국지전 이야기, 그러니까 거의 카드가 없을 것 같으니 어떤 국지전이라도 해서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위기의 순간에는 그래도 집권 여당과 대통령에게 힘을 몰아줘야 된다. 국난 시기를 잘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어떤 제2의 국난을 일부러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야권 일부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로 여권이 또 불리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전략적으로는 다른 카드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다음 총선을 해서 여권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예. 얘기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뭐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해 가지고 약간 이제 갈등 국면이 있어서 그걸 이제 해결해내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국민적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많이 이제 보도되었던 이제 김포 뭐 이제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이제 뭐 메가 서울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까지 확산시켜서 메가시티 관련한 전략으로 뭐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까지 해서 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많이 소진 이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찬반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의대 정원 확대는 야당도 반대하는 게 아니어서 네. 사실 그것도 임팩트가 사실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 메가시티 문제는 사실 반작용도 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역의 반발들 같은 경우에 서울만 더 커지는 문제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제 안보 상황들이 좀 긴장이 고조되고 할 경우에는 그때는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이 준행이기 때문에 국민적 심리가 이제 안정 희구적 성향이 강해지는 것이니까 그렇죠. 정부 여당에 대해서 약간 이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인위적으로 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일각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봐야 하는 문제인 것인데 요것도 사실은 과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사실 많이 실패를 하긴 했어요. 이 안보 이슈를 가지고 선거 전에 이제 그래요? 하려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진보 진영에서도 과거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김대중 정부 때 했는데 긍정적 효과를 못 봤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2010년에 보면은 이제 그 남북 그 긴장 조치를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지만 그렇게 긴장이 고조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뭐 환율이 출렁거리고 뭐 경제가 나빠지고 하면서 사실은 그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남북 관계에서 어떻게 약간 인위적인 것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경우에 사실은 오히려 역풍 비슷한 것들이 그렇군요. 불어지는 경우가 많았지 예. 의도한 대로 사실 굴러간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것도 이제 뭐 정교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설프게 만약에 접근했다가는 사실은 힘들 수 있는.